문학사의 첫 번째 시기인 개화기에서 1910년대의 문학, 그중 소설 작품에 해당하는 이광수의 무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 1910년대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제 블로그에 올려둔 학습지를 내려받고 미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리 내려받지 않으셔도 그냥 무정 전체의 이야기를 저에게 그냥 흘러가듯이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무정의 시대적 배경, 문학사적 의의, 한계, 인물들의 특징, 작가 이야기,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혼자 보실 때 우리 지난 시간에 1910년대의 문학적인 특징이나 근대소설의 특징을 이야기했었는데 그걸 포인트 맞출 걸 간략하게라도 메모한 다음에 내용 보시라고 이렇게 빈칸을 두었습니다. 또 하나는 윤정쌤의 완소그이, 요거는 윤정쌤의 완전 소중한 그림으로 이해하기, 이걸 줄임말인데요. 무정을 그림으로 그려서 정리하며 내용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쭉 그림이 보이죠?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구조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이해해보는 이광수의 무정, 윤정쌤의 완소그의 무정, 요걸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이형식인데요. 이형식은 동경 유학을 다녀와서 지금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인물이에요. 일본이죠, 일본. 동경 유학파고요. 지금은 영어 교사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개화기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외국 물도 좀 먹었고 거기서 배워와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좀 활동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 소설은 이러한 인물인 이형식이 선영이라고 하는 한 여성의 영어 과외 교사를 하러 가는 그 첫날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 교사는 영어 과외 같은 걸 개인적인 교습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이 당시엔 할 수는 있었나 봐요. 어쨌든 선영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김장로의 딸이에요. 김장로에서 장로가 이름은 아니라는 거 알죠?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1910년대에 자신의 딸에게 영어 과외를 시킬 정도의 재력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겠다라는 것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김선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신교육을 받은 신여성, 이 개화기 지식인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좀 많이 배웠다 하는 그런 여성이겠다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내용 같지만요. 지금 제가 말한 내용만 갖고도 사실 당시에는 이 1910년대에는 굉장한 충격을 독자들에게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소설은 당시의 유일한 언론이었던 매일신보에 연재되었었는데요. 첫 내용부터 독자들에게 굉장한 신선함과 충격을 안겨줘서 이후 사람들은 매일신보를 사기 위해 엄청나게 길게 줄을 섰다고도 해요. 그러면 그 첫 부분, 처음부터 막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고 흥미를 던져줬던 이 무정의 첫머리가 어땠는지 잠시 보고 갈게요. 경성학교 영어교사 이형식은 오후 2시 4년급 영어 시간을 마치고 내려주이는 유월볕에 땀을 흘리면서 안동 김장로의 집으로 간다. 김장로의 딸 선영이가 내년에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 영어를 준비할 차로 이형식을 매일 1시간씩 가정교사로 고빙하여 오늘 오후 3시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만 봐도 뭐야, 영어가 뭐지? 영어가 뭐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장로는 또 뭐지? 개신교 문물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장로는 또 뭐야? 미국 유학? 미국으로 우리나라도 아닌 곳으로 뭘 배우러 간다고? 이러면서 이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고요. 이형식이라는 남자 교사가 가정교사로 온대요. 이형식은 아직 독신이에요.
남의 여자와 가까이 교제해 본 적도 없는 순결한 청년이 젊은 여자를 대하면서 얼굴이 확확 달아오를 텐데 1대1로 뭔가를 배우려고 앉아있다? 남녀 칠세 부동석이었던 옛날의 그 가치관이 아직 남아있는 시기에는 어머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약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기도 하고 어머 이래도 되나 막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근데 영어는 뭐야 장로는 뭐야 뭐 유학이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호기심이 진짜 많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던져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첫머리부터 사람이 호기심을 느낄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형식은 실제 처음 선영이에게 과외를 한 그 날부터 굉장한 호감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선영이가 예뻐. 그러니까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막 두근두근대고 막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걸 보면서 같이 가슴 설레는 독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유 연애 사상 이런 게 좀 담겨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과외 첫날 설렘뽀짝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주인 할머니가 한 여자가 찾아왔다 라고 형식에게 알려줍니다. 이 여자가 바로 박영채인데요. 이 박영채는 어린 시절에 고아였던 이형식을 거두어주고 교육을 해줬던 은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존재의 딸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 은인에게 같이 있다가 이형식이 떠나고 나서 한 7, 8년 정도가 지금 흐른 상태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박영채에게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일단 아버지와 오빠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 부분이 소설에는 좀 자세히 다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민족교육에 헌신했던 영채의 아버지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게 우리 민족에 대한 일제의 억압을 이 소설에서 1910년대 이 당시에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소설에서 어느 정도는 다루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영채는 아버지와 오빠를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급히 마련하기 위해서 기생이 됩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돈을 주겠다는 이가 돈을 주지 않고요. 자기 돈만 챙겨서 날랐어요. 날았죠. 도망갔어요. 그래서 뿌리 깊은 교육자 가문에서 자란 영채가 기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또 감옥에서 아버지와 오빠가 알게 됩니다. 굉장히 분노하고 약간 부끄러워해요. 그러면서 결국 감옥에서 자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구하기 위해 기생이 된 건데 부모와 그러니까 아버지와 지금 오빠를 잃게 됐죠. 그런데 이 부모를 구하기 위해 기생이 되는 이야기는요. 고전 소설에도 좀 꽤 나옵니다. 고전 소설의 경우는요. 근데 대부분 부모님도 구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인연도 만나게 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과는 달리 이 소설에서는 아버지와 오빠가 모두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리얼리즘적인 그런 면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영채는 가족을 모두 다 잃고 혈혈단신 기생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영채야 너 크면 형식이랑 혼인시켜주마 하는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걸 막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만나게 될 지아비 그게 형식이죠. 그 형식이를 위해서 정절을 지킵니다. 기생이 정절을 지킨다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고전 소설에서 기생이 됐던 모든 여성들도 그러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생의 신분으로 정절 지킨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겠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형식과 나는 약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지금 형식이라고 하는 정인, 사랑하는 또는 아니면은 뭐 사랑한다고 좀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동안 굉장히 오래 안 봤으니까. 내가 정해놓은 사람이 형식이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예쁜 신여성, 선영이로 막 가득해서 지금 왔잖아요. 어머, 선영이 예쁘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핑크핑크한 생각을 막 갖고 온 그 형식이 앞에 지금 짜잔 하고 나타난 거죠. 지금까지의 막 나의 기구한 사연을 모두 털어놓으면서. 그러니까 영채는요, 저 어린 시절의 그런 약속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좀
전통적인 여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여인이 지금 형식이 앞에 나타났죠. 짜잔 하고. 그러면서 막 나 이런 사연이 있어서 막 굉장히 슬프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나타났어요 하고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형식이라면 어떻겠어요? 당황, 그리고 갈등 때리겠죠. 굉장히. 어떡하지? 하면서. 예쁘고 재력 있는 가문의 선영이와의 핑크핑크를 꿈꾸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좀 고민합니다. 의리를 선택할 것인지 실리를 선택할 것인지 고민을 하는 거죠. 의리를 택하는 것이라면 은인의 딸을 선택하는 것이니까 요거는 이제 영채를 선택하는 걸 거고요. 실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신이 호감을 느끼고 있고 또 배울 만큼 배워서 왠지 자신과 수준도 맞을 것 같은 그 선영이를 택하는 것. 이게 바로 실리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이 과정에서 형식이의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린 시절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기생이 된 기구한 상황 속에서도 정절을 지킨 그 정신, 이거 대단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정말 순결한 여자가 맞을까? 기생으로서 살아왔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정말 순결을 잘 지켰어. 근데 그렇다고 해도 기구한 가정사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기생으로서 살아왔으니까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거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결혼했을 때 내 아내가 될 자격이 있을까? 또는 내 아이의 어머니가 될 만큼 지적인 교양을 갖췄다고 볼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선영이는 많이 배웠잖아. 막 이러면서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고전소설 속에서 만났던 인간형과는 굉장히 다르죠. 무조건 의리를 지키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따르는 게 고전소설 속의 인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형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합니다. 결국은 영채에게 어떠한 확실한 약속이나 말도 해주지 못한 채 돌려보내게 되죠. 그 사이에 이 기구한 사연의 주인공인 영채에게는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학교에서 형식과도 좀 사이가 안 좋았던 좀 탐욕스러운 인물이 배학감이라는 인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배학감에게 겁탈을 당하게 돼요. 영채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탐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겁탈을 당하게 되면서 그토록 지켜왔던 정절을 빼앗기게 됩니다. 형식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나 지킨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걸 빼앗기게 됐죠. 그래서 영채는 형식의 앞에 다시는 나타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살을 하러 편지를 써놓고 이제 막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영채가 어떤 캐릭터인지 좀 알 것 같죠. 구시대적인 굉장히 낡은 생각, 낡은 사상,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에요. 낡은 사상의 속박과 굴레에 묶여있던 전통의 여인. 정절을 잃어서 자살을 한다? 이거는 지금 일단은 이 형식을 위해서 정절을 지킨다는 그 약속, 형식과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해주신 그 약속을 철석같이 계속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것도 너무 전통적인 부모님의 말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걸 이제 사로잡혔던 거고, 정절을 잃었다고 그 나쁜 범죄의 희생양이 됐다고 해서 내가 죽어야 돼? 그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정절을 잃었으니 살아갈 이유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살을 결심한 이런 부분에서 전통에 굉장히 묶여져 있는 그런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식은 영채에게 몹시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영채를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영채가 썼던 편지 속에 있는 인물인 영채의 친구를 찾으러 떠납니다. 영채의 친구는 기생이에요. 그런데 찾으러 가서도 어머 영채의 기생 친구 예뻐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 와서 김선영의 아버지인 김장로가 약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대 빨리 와 하는 그런 말에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채를 찾으러 갔다가 선영과 약혼을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에 내가 지금 가봤자 영채는 죽었을 건데 상황을 어떻게 뒤바꿀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와. 그냥 와서 선영과 약혼을 하는 거죠. 뭐야 이 인간? 뭐지? 이 모자란 인간? 왜 이래? 하다 말고? 이런 생각 하셨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영식은 고전 소설의 제자가흰 영, 그러니까 굉장히 완벽한 엄친아 같은 그런 인물처럼 그런 퍼펙트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다소 미숙하고 불완전한 인물이죠. 미숙하고 불완전. 그런 인물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사실 정말 현실에 있음직한 인물 아닌가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완벽한 인물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화기 신문물을 접하고 그러한 문물을 동경하면서 근대적 인간으로 살아야지, 자유연애도 하고 돈도 벌고 내 능력도 펼치면서 살 거야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전통적 가치관이나 의리, 약속, 신뢰 같은 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인물이에요. 낀 세대의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영식은 당시 과도기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대가 변하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살았던 지식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선영이 이야기를 좀 오래 안 했는데 김선영 이야기를 하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신교육을 받은 신여성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하나 있어요. 이 선영이는 이영식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소설에서 인용됐던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볼게요. 선영이 보기에 형식은 처음부터 자기의 짝이 되기에는 너무 자격이 부족하였다. 그러니까 그냥 공부 좀 잘한다는 것 빼고는 외모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굉장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고아 출신이야. 내가 그동안 공부하고 머릿속에서 꿈꿨던 그런 좀 멋진 남자가 아니죠. 그러다가 자기가 형식과 약혼을 하게 된다는 말을 듣고 놀라면서 실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뭐까지 하냐면은 이 형식을 성형까지 하게 돼요. 눈은 이렇게 조금 더 키우고, 턱은 조금 더 집어넣고, 튀어나오고, 관한하고, 불쌍해 보이는 광대는 어떻게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형식이가 마음에 안 드는데도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세로 약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맺어주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고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영이는요, 신여성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히는 그냥 신교육을 받은 여자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그 이외의 부분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은 전통적 가치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서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는 걸 상상하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신여성이긴 하지만 완전한 신여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진취적 신여성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형식이도 갈등은 많이 해요. 자기 외모가 선영의 마음을 끌리라고는 생각지 아니한다. 게다가 처갓집 돈으로 미국 유학하는 것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물들이요, 자신의 어떤 상황에서 갈등을 굉장히 잘 보여줘요. 비교적 자기의 상황을 객관적으로도 파악하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꽤 재밌다라고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 선영이는 진취적 신여성은 아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고전 소설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현실적 차원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고민, 솔직한 고민. 안 잘생겼는데 얼굴을 이렇게 고쳐봐? 저렇게 고쳐봐? 재밌는 요소죠. 그래서 이영식도 자기 자신을 알아. 내가 공부는 조금 잘하지만 외모도 뛰어나지 않고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영채가 자살하겠다고 떠난 이후의 여러 일들이 소설에서는 꽤 오래 전개가 돼요. 영채가 어떻게 되었는지 언급도 꽤 오래 안 되죠. 그래서 이때 완전 독자들이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영채 어떻게 된 거냐, 영채 살려내라 하면서 말이죠. 이 소설은 정말 그 시대의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영채의 이야기로 가보자고 하면서 영채가 편지를 쓰고 떠났던 시점으로 이 소설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자유롭게 앞뒤로 이동하는 면이 있는데 어쨌든 글로 우리도 한번 가보자면요. 영채가 자살하기 위해 떠나면서 기차에 오르게 돼요. 그 기차에서 김병욱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납니다. 김병욱은 동경 유학생이고요. 선영이와 마찬가지로 신교육을 받은 여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병욱이는요, 선영이와는 좀 다른 캐릭터예요. 선영이는 신교육을 받았지만 소프트웨어, 알맹이는 여전히 구시대의 여성이라면 병욱이는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새로운 시대의 여성, 신여성의 모습으로 바꿔낸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름도 원래는 병옥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너무 여성스럽다는 이유로 스스로 병욱이라고 바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1910년대를 살아갔던 인물치고는 시대를 상당히 앞서갔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제 여자 이름에 옥자를 많이 붙였나 봐요. 구슬옥 이런 거 붙여서. 사실 선생님도 이름에 비화를 드리자면 은옥이가 될 뻔했어요. 할아버지가 이은옥이라고 지으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어머니가 그것은 너무 촌스럽다 하여 이제 윤정 이렇게 지어주셨다고 해요. 감사하죠. 어쨌든 이런 김병욱과 같은 굉장한 신여성과 영채가 만나게 되면 영채는 완전히 전통적인 여인이잖아요. 두 인물이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부분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화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